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8시간이 넘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직접 발언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대선 선거운동이 치러지는 5월에도 두 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오후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이었는데 탄핵 심판 때랑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 재판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변론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차이가 좀 있겠고 어제 그 행위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과 그리고 형사 재판은 우선 법적인 효과가 다릅니다.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고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유죄로 판단이 돼서 형사적인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매 이제 기일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 재판의 경우 물론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이렇게 형사 재판을 수차례 정말 이제 겪은 경험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측에서 PPT 자료를 120여 장 준비를 해서 PPT를 설명을 하면서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이제 허가를 얻어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이렇게 PPT까지 좀 띄워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는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82분간 본인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쭉 전 취지에 대해서 잘못된 공소 사실의 요지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면서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속 취소를 받아냈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예상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반박을 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공소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법조 전문가 사이에서도 예상이 있어 왔는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소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 판사가 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도 이렇게 재심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판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절차적인 위법성을 아마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수사를 개진해왔고 이로써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번 이 검찰의 기소의 경우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제 21일 오전에 예정돼 있는데 어제 재판이 8시간 20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판도 어제처럼 좀 종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지금 다음 재판에서는 이미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 그러니까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내대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받아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두 명의 증인이 또다시 출석을 하는 만큼 장시간 기일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공판 준비 기일 이거 다시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라든지 경찰 그리고 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다 나열식으로 이렇게 덧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제 난삽하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본인이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인부의 의견을
표명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굉장히 좀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재판장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기는 하겠지만 준비 기일을 계속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예. 그리고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기 때문에 이미 조성현 단장이나 김영기 대대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인 신문에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설령 상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육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내가 말을 전함에 있어서 그 지휘 계통을 따라 여러 차례 거치면서 말이 와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주된 이제 주장 내용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 그를 위해서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받아서 반대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을 할 만큼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 시점을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굳이 좀 전망을 해본다면 판결 시점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최장 1년 정도도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증인 하나하나를 불러세워서 법정에서 좀 다투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주 2, 3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집중 심리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2, 3회 기일을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의 경우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물론 다 관계 당사자가 있지만 내란 집중 심리를 하는 이것만 것이거든요.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을 만약에 신속하게 끌고자 가고자 한다면 다른 이제 관계 당사자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재판을 병합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줄이고자 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일각에서는 이 공소장에 나타난 그런 인물, 그러니까 군 관계자가 굉장히 많이 여러 명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0여 명이 넘는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존재하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최장으로 본다면 예. 1년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재판부의 의지에 담겨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군 이제 조직을 일부 묶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지휘 계통을 타고 올라가서 그 지휘자들만 우리가 증인 신문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인원을 대폭 줄일 수도 있겠고요. 네. 이것은 전적으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느 정도로 내가 데드라인으로 삼고 그 한계로 삼고 재판을 주재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됐고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 FC 뇌물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74차 공판 기일이었는데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은 재판이 이제 초반부에 조금 공전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2월이 이제 재판부의 인사 이동 시즌인데 예. 이렇게 재판부가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지금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갱신 절차에서는 새로운 증인을 불러서 증거 조사한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던 것을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이라든지 검찰 측에 혹시나 의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 자체가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기록의 양도 많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재판부가 진행해왔던 그러한 기일이 굉장히 많은 만큼 지금 새롭게 이러한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과연 과거의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왔는지 양측 당사자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속행 공판으로서 이 변론의 갱신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서 이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포함해서 5월에도 2차례 공판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유세가 많기 때문에 재판 빼달라고 했으나 이미 많이 빠졌다면서 재판부가 불허를 했잖아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허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가능성도 일단 열려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은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얻지는 못했지만 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그냥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형사재판에서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공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이나 변호인단이 출석했지만
그냥 다음 기일을 잡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반 인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에는 예. 데려올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구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다른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다른 대장동 관련 당사자들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으로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당사자로서 강제로 구인해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불출석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인 이런 절차는 거치겠지만 만약에 정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라면 재판이 수차례 또 공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농후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만큼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이 좀 중단될 수도 있는지 이 여부를 두고도 갑론을 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은 불소추 특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인 답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전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는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그 소추의 의미는 소는 기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추는 재판의 계속 진행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소를 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계속 중이던 재판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멈춰야 된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은 소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소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소추라는 그 단어, 법적인 용어의 의미를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서서 실제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놨을 때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1개월, 2개월 만에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물론 현실적인 해석이 굉장히 크게 많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미디언 박나래 씨 자택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유명인들의 그 집을 공개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위험성이 또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난 피해 입은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예능 프로그램 통해서 자택을 이제 공개해 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관찰 예능이다라고 해서 내 사생활을 공개하고 내가 사는 집을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이런 박나래 씨의 경우에도 자택이 어딘지 대부분 많이 주변 주민들을 비롯해서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 노출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절도 사건의 경우에는 절도 혐의자가 박나래 씨의 자택임을 알고 들어간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절도의 전과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미 지난달에 박나래 씨의 자택 인근에 용산구에 위치한 다른 단독 주택에도 유리창을 통해서 침입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주지하고 있던 인물인데 관련해서 CCTV를 분석하다가 박나래 씨의 자택에도 침입한 그 용의자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추적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결국에는 10일에 이 남성을 체포하고 12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에는 발부받아서 구속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과거 유명인들의 자택 근처에서 발생했던 그 여러 사생활 침해 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일단은 사생팬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행기 좌석 옆에 이제 예약을 해서 같이 동행한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효리 씨의 경우에는 또 자택에서 인기 있는 예능 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효리 씨가 거주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이특 씨 같은 경우에는 사생팬이 실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집 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귀가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팬이 이렇게 불을 끄고 집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러한 경험담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한혜진 씨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별장을 이제 공개를 네. 했는데 그 별장이 그래도 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어딘지 다 알고 또 처음에는 울타리도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본인의 집 별장에 머무르고 있는데 바깥에서 누가 커피를 마시고 있어서 가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더라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택이라든지 뭐 별장이라든지 이러한 공간들이 외부에 매스컴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정말 팬으로서 한번 얼굴 보고 싶다라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돈이 많은 연예인,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이제 인식을 가지고 내가 가서 뭐 절도라든지 어떤 예. 범행을 좀 벌이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공개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한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 좀 이번에 짚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팬으로서 뭐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단 침입을 한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건데 당연히 범죄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양한 범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데 내가 계속해서 사생팬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쫓아다닌다라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데 내가 우편물이라든지 문자를 계속해서 보낸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미행하듯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누군가 거주하는 곳에 허락을 받지 않고 그 평온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내가 들어간다, 침입한다라는 것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현주건조물 침입죄도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박나래 씨가 지금 입은 피해의 경우에는 절도인데 절도도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남이 방치해둔 물건을 절도하는 경우 뭐 아니면 우리가 대면에서 이렇게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 다양한 경우들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는 이렇게 침입해서 하는 절도의 경우에 더 형량이 무겁고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렇게 자택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절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관심이 도를 넘으면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 유명인들의 그 사생활을 공개하는 유튜브나 뭐 예능 프로그램, 관찰 예능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워낙 시청률도 좋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이거를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에 대한 어떤 피해 예방도 그렇고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일단은 연예인들이나 이제 이런 뭐 유명인들이 이렇게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뭐 홍보 효과라든지 아니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개선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장소 노출이 됐을 때 외부의 유리 창문은 다 이제 모자이크라든지 잘 안 보이게 표시를 한다라든지 해서 그 집이 내부는 공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이러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다양한 방식을 구사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예. 더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내가 그때 당시에 어디 간다라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인들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나의 동선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렇기 예.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주지를 해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요즘에는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녀들을 이렇게 노출하는 경우도 네.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지 사실 성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어린 아이들의 위치가 노출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SNS라든지 이런 예능에서도 조금의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예인 사생활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